이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어제 검찰이 무혐의 처벌을 내리면서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을 했죠. 한동훈 대표까지 이제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조치를 요구하면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도 예정돼 있긴 합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이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십시오. 자, 일단은 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그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4년 6개월 만에 이제 검찰이 결과를 발표한 건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결과 들으셨습니까? 뭐 사실은 뭐 얘기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예. 지금 뭐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지만 검찰이 법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하면은 그걸로 종결을 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뭐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거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다른 결론이 나올 걸 기대할 수 없었다. 네. 그러면 그 말씀은 이미 어떤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내가 향해 보기에는 이미 무혐의를 하기로 조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제 어떤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과를 또 안 했다라는 결과도 뭐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 그렇지. 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향해서 검찰이 그렇게 과감하게 칼을 빼서 휘둘릴 수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 검찰의 현실이 그런 건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럼 지난 4년 6개월 동안 그러면 검찰은 수사를 안 했던 걸까요? 그냥 뭐 하는 신용만 내고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단이 어디서 됐냐면은 소위 윤석열 당시의 총장과 이제 법무부 장관의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갖다 들춰내기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검찰이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없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론에 의해서 마지못해 지금 수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결론이니까 벌써 이미 다 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모습만 보여줬던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해갖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 그 국민들이 그럼 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국민이 납득하느냐 하는 거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거고는 그건 별개의 사항이라고 봐요. 그런가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어떠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 초에 이제 어떤 대통령과의 만나면 이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뭐라고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런가요? 자기도 뭐 검찰 출신인데 검찰에서 일단은 하여튼 뭐 무혐의 판결을 났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뭐 뒤집을 수도 없는 건데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보시는데 이제 현재 검찰이 이대 권력의 임기 중반 정도인 대통령 가족을 기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이전의 기울백도 그렇고 이번에 주가 조작 의혹도 그렇고 유죄 의심 정황들이 많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검찰 어쩔 수 없었겠지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보기엔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소위 무혐의 판단하고 국민이 느끼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으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갤럽 여론조사를 볼 것 같으면은 대통령정의 부정적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하는 것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를 볼 것 같으면은 그런 소위 고민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엄청난 소위 패배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정부의 무슨 일반적인 시책이나 태도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와서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볼 것 같으면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일에 최저치를 갖다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해요. 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집권 세력이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왜 인식을 못 할까요? 인식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인식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일부러 인식을 안 하고 일부러 나는 안 덮고. 하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선거에 패하고 날 것 같으면 선거의 패의를 갖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서 예.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줘야지 국민이 다시금 그 정부나 소위 당에 정당. 대해서 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론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소위 긍정평가를 보고 부정평가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실패한 정권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하, 실패한 정권의 마지막 단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집권한 지 2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예. 2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최저치를 계속 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사실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 하에서 과거의 우리나라 경험을 볼 것 같으면은 참 4년 지나서 이렇게 마지막 해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은 되게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레임덕 상황도 오게 되고. 그런 현상이 지금 너무 빨리 온 거지.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집권 반이 안 되는데 2년 반 이상 남았는데. 말씀하신 4년 차 거의 뭐 5년 차 초입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정치 뉴스를 안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될까요? 그 답답한 건 뭐냐면 예. 나는 국민의힘이라는 거는 마지 못해서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거에 대한 인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 왜 안 하실까요? 사실은 뭐 여론조사 수치가 보고가 될 것이고 지금 뭐 선거 결과도 받아보실 것이고 다른 특별한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지난번 총선이 끝나고서 며칠 안 돼서 야당 대표를 초청해가지고서 만나는 걸 보고 예. 앞으로 그러면 계속 자주 만나자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자세가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더 옛날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은 자체가 변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을 만나면서 세 가지를 요구할 것이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 중단을 요구했고 이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관련 의혹 규명을 협조해라. 뭐 이거 세 가지를 공식 제안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국정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예. 단독 회담을 한다고 그래서 예.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사실은 한동훈 지금 대표가 예. 그 세 가지 요구를 하는 거는 네. 사전적으로 나는 이런 요구를 갖다 한다 했는데 막상 만나서 봤을 때 아무 결과가 안 나타날 것 같으면은 예. 결과서 그 책임은 대통령한테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대통령과 만나면서 할 말을 미리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어차피 결과가 안 나오면 자기에겐 책임이 없다라는 걸 수도 의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 한동훈 대표로서는 대통령을 갖다가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요구를 하는 거라는 거를. 예. 근데 과거에 한동훈 대표고 지금 대통령의 검찰 시절에 이 상하 관계를 놓고 봤을 적에 막상 이 단독 면담을 했을 적에 한동훈 대표가 과감하게 그러한 요구를 갖다가 관철하려고 노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난 그냥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 20년간 검사 후배였기 때문에 이재용 의원님. 저는 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우리 앵커님께서 해주신 건데 예. 그 세 가지 뭐
요청 아닌 요청,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이전 갈등 해결에 대한 얘기도 꾸준히 한동훈 대표는 해왔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나오셔라라는 것이 이제 이 한동훈 대표의 의지였던 것 같은데, 대표님 말씀 들으면은,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 이제 그런 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치면 그 향후의 한동훈 대표의 행방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봐요. 이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를 시정할 수 있었다면 대통령께서 이미 오래전에 시정을 했을 거예요. 이제 대통령 스스로도. 그러나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갖다 시정할 수 있는 소위 능력, 이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요구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에 응하고 따라올 거냐 하는 것은 나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제 만약에 그것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적에 한동훈 대표의 위치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내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는 그것으로서 자기가 허지를 다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갖다 당해서 옛날에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식으로 몰아낼 방법도 없고 몰아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아무런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크게 호응을 받는 결과는 나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이대로 지지율은 계속 또 내려가고 국정 동력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부인하지 않았었거든요. 본인 출마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당에서도 이번에 보선 끝난 다음에 쇄신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만약 단판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럼 한동훈 대표가 할 일은 일단 쇄신해야 되는데 국정은 대통령이 잡고 있고 그러면 일단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 특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요구하다가 검찰에 최근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 뻔한 거부될 거 통과 안 될 거를 뻔히 하고 있다. 좀 쓸데없는 일처럼 치부했거든요. 말이 좀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별의 순간은 한동훈 대표에게 이 정도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근데 사실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별의 순간을 잡아서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 별의 순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성공하지 못하면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그 별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그 소위 지자체 보궐선거에서 11.6 보궐선거 금정구에서 참 국민의힘이 뭐 22% 이상의 차이로다가 승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 자체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느냐. 사실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서로 상호 우전 관계에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지 그 다음에 사실 한동훈 대표도 자기 목표를 갖다가 실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을 잘 끌고 대통령을 서포트해야지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은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됐을 경우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내는 소위 제3차 김건희 특검을 갖다가 제출했을 때 그래서 거부권이 또 생산이 될 건데 제 의결을 할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것을 지금 사전적으로 아무도 장담을 못 할 거예요. 그 이번에 이탈표 4표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인데 이 민심을 갖다가 고역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심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무슨 한동훈 대표가 의도적으로 우리 찬성하자 하는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겠지만 결국 그 의원들 개개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제를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군요. 뭐 한동훈 대표 입장과 상관없이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 민심을 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사실은 63명이라고는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 탄핵에 찬성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탄핵을 발의했던 당시에 민주당도 꼭 탄핵을 갖다 하고 싶은 생각이 갖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촛불이 하도 험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예. 심지어는 국회도 다 없애버리자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의원들이 그런 형태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에 역행을 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안정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이미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국민이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선거를 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또 망해버렸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제는 국민이 지금의 우리의 뜻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도저히 당신네들을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예. 국민 의사에 역행하는 정부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이제 행보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지하시면 좋겠다, 행보 중단하면 좋겠다, 이걸 제안할 가능성이 높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좀 국민들의 마음이.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와서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자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예. 그 자제를 못할 것 같으면 결국은 대통령이 그 자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행동을. 가졌어야 되는데 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으면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2년 3개월 그냥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예. 어떻게 보면은 예. 나는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소위 영부인. 부인에 대한 예. 관계를 스스로도 경험해 본 사람인데 예. 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분이 내가 우리 대통령을 꼭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국민의 존경받고 지지받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같으면은 엄청난 자제력을 갖다가 발동을 해야 돼요. 자제.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왜 자제 못 하시죠? 김건희 여사? 글쎄요, 나는 그거는 개인의 인품에 관한 사항이니까 예.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예.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자기도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분이 있다. 예. 그러니까 자기도 그 권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봐요. 예.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대통령이 이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지만이 한동훈도 미래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금정 그 선거 결과를 봐도 그렇고 또 언급하셨던 오늘 아침에 나왔던 여론조사도 그렇고 보면 이제 미래 권력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우리 지지층에서조차도 결국엔 그 이제 한동훈 대표 내지는 국민의힘으로 뭔가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하시는 말씀과 이게 좀 배치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당정 분리 내지는 뭐 차별화 이렇게 가야지만이 또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예. 지금 2년 3개월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런 게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 내지는 국민의힘이 지금 차별화 내지는 당정 분리를 하는 게 가능한지 또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별화를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4년 차쯤 들어갔을 때에 그때 차별화를 해도 그때 가서 해야지 너무 예. 성급하게 하다가는 예. 당정 간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다
좋지 않은 상황에 갈 수밖에 없다는데, 근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워낙 민심이 나빠요. 근데 그거를 한동훈 지금 대표가 지난 총선 때도 느꼈고 이번에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 당을 어느 정도 소생을 시키기 위한 자기 책무를 가졌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런 좀 소리를 하니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한동훈 대표의 혼자만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되고 당의 사실 중진들이 예. 무슨 친한 건 나눌 게 아니라 아하. 당의 미래를 갖다 위해서 예. 서로 좀 화합적인 자세로다가 공통된 목소리로다가 참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되겠다 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당이 그런 일치된 견해를 갖다 보이지 못하니까 힘이 실리질 않는 거죠 지금. 근데 대통령도 어제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거기 대회에 가서 했던 말도 그렇고 나중에 구호를 제창했는데 첫 번째 구호가 가짜뉴스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련 여러 소식들, 여러 여사 의혹들, 그다음에 뭐 이런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도 그렇고 이런 걸 미뤄봤을 때는 대통령이 모든 비판에 대해서 그냥 가짜뉴스를 치부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가짜뉴스나 예를 들어 반국가 세력 이런 거에서 선동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기에 무슨 가짜 뉴스가 대통령을 흔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국민의 지금 의사가 제대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내가 대통령께서 그걸 좀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 대표 선거 때 사실은 대통령이 한동훈이가 대표가 된다는 거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처음에 아무 의사도 없는 원희룡을 데려다가 대표 출마를 시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에는 내가 원희룡을 밀으니까 일반 당원들이 원희룡을 갖다가 시켜줄 거다고 생각한 거야. 예. 그러나 정반대 현상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세 사람의 대표 경선자들은 예. 본인의 능력으로서는 당선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예, 말씀 잠깐 여기서 멈추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판 승부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고 있는데요. 1부에 이어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월요일 독대 만남에 대한 이슈를 좀 여쭤보면 이제 인적 쇄신 문제를 또 한동훈 대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또 도곡동 라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제 인적 쇄신 문제 대통령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자기 뜻을 전달해 놓을 수 있지만 예, 그걸 어떻게 인적 쇄신을 할 거라고 우선 대통령에 달려 있는 기 때문에 예. 그런 당장에 무슨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월요일에 만남 자체가 큰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여론상 안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만나지만 과연 그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거냐 한 것도 예측할 수가 없고 예, 또 과연 그 결과가 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큰 소위 영향력이 있는 결과는 안 나올 거라고는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한동훈 대표, 예, 이 결과가 이제 좀 단판에 대한 뭐 이런 건 결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럼 그 뒤가 있는데 그 뒤에 지금 현안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민주당에서 이제 11월 안에 본회의에 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더라도 11월 안에 재개혁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한동훈 대표는 애초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 검찰이 불기소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물론 대통령의 관계가 있더라도 의원들에게
본인은 원해라고 해도 찬성하자고 해야 될지 아니다라고 해야 될지 내가 보기에 만약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더라도 네. 여당의 공식적인 대표로 거기에 찬성하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각 당 의원들이 심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좀 반란표가 나올지는 몰라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찬성하자 하는 이런 소리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면은 여하간에 한동훈 대표가 당원의 또 일반 국민의 63%의 지지를 받고 된 대표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당 내부가 이 한동훈 대표 체제하에서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야만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예. 그 내부에서 무슨 나는 친윤이고 뭐 너는 뭐 저 친한이다 그러니까 서로 거기서 불협화음이 자꾸 생겨나고 하니까 예. 일반당 국민들이 보기에 참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식으로 가면 과연 다음에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재집권을 못하면은 내가 보기에 보수는 더 이상 살아나기 힘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살아나기 그런 점을 좀 정치인으로서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를 좀 살아요. 앞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여당 대표로서 나서서 특검을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예측이시잖아요. 조언을 해준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사실 여권 내에서 이제 배신자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 도의상 예. 공식적인 대표가 앞장서가지고 그거를 찬성하자고 선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은 결국에는 이제 민심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결국에 그 뜻은 국민의힘에 지금 움직이지 않는 그 국회 현역 의원들 그리고 뭐 일부 친윤까지도 포함을 해서 결국에는 이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넘어오거나 거기에 힘 실어줄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일반적인 풍토가 사실 젊은 대표가 돼 있어가지고서 소위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달갑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이준석이 몰아낼 적에나 비슷한 이런 양상인데 지금은 또 상황이 그것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슨 김욱균 프로젝트니 뭐냐 해가지고 뭐 3일 대표 하더니 요새는 뭐 3개월 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거 참 정치인으로서 철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랬을 적에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받는 소위 질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지 3개월이 지났고 사실 당대표가 되는 과정도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 또 보수 민심의 큰 지지를 받아서 됐잖아요. 또 보수의 유력 대권주자 중에 한 명이고 미래 권력으로서 충분한 포지션이 있는데 석 달간 많은 의원들과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이 편이 늘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건 한동훈 대표의 MBTI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까? 그거는 표면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예.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라이징 권력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대통령은 지금 그 다음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거를 우리 윤 대통령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은 권력을 향해서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지지할 거냐.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갤럽이 지난 15일에서 17일 조사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전 조사보다 23%포인트 느린 22%, 석 달째 2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피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1위가 이제 민생이고 2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 1로
꼽혔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20%대인데 10%대 그 이하로도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뭐 경우에 따라서 그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떤 국정 그러니까 쇄신 여기에서 전환점을 찾으려면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아무것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으면 가만 놔두면 지절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재보궐선거 결과 아까 이제 어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결과다 평가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결과일까요? 이번 재보궐. 뭐 민주당은 어차피 뭐 부산, 금정하고 광안은 안 되게 돼 있던 그런 예. 지역인데 예. 그때부터 저희 한동안은 뭐 조국 신당하고 예. 단일화를 해가지고서 무슨 뭐 기선을 잡은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건 처음서부터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제 11월에 1심 판결 2건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이후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니 그거는 법원이 판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결정되는 거라고 안 봐요. 그러니까 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 법원에 달려 있다. 예. 그 1심 판결 자체가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 그러니까 걸까요?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1심 판결에서 좀 형량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으면은 예.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예요. 1심이어도 형량이 많이 나오면. 근데 형량 자체가 별로 그렇게 무의미한 형량이 나올 것 같으면 별로 영향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제 집권 플랜본부를 국정감사위에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떠한 이제 그 현 정부가 탄핵 상황도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 뭐 직권 풀안을 갖다가 만든다고 하는 거는 예. 그건 뭐 과거에 민주당에서 저 문재인 대통령 만든다고 그럴 적에도 예. 그때도 뭐 직권 풀안인가 그거 만든다고 했는데 예.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 만들어 와야. 그래서 어떤 국정 비전과 계획을 세운다는 입장에서 아니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직권 불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아무런 집행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지 모양만 갖춰서 일반 국민에게 예. 발표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걸 헐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의미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거의 직권 불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민주당도 솔직해서 정책적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직권 불안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거 뭐 두고 봐야 하는 거지 아직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예. 자, 오늘 이제 그 청취자 여러분께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 묻고 싶은 질문을 미리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추려봤는데요. 먼저 이재용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김종인 위원장님께 드리는 질문. 뭐 정치적일 수도 있고 정치적이지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 위원장님께서는 평소 우리 사회의 문제로 양극화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어찌 보면 작은 얘기인데 최근에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서울 상위권 대학 관련해서 지역별 비례 선발제 제안을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네요. 예, 3590님. 아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제안과 아니 유사한 것 뭐 같은데. 지금 사실은 양극화 문제라는 것이 예. 우리 정치권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라는 것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뭐 오늘 갤럽 발표에서 부정평가 1위가 민생 문제 아닙니까? 예. 지금 일반 서번 가게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어요. 예. 뭐 사실 최근에 엊그저께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예. 에스모그로나 제임스 로빈슨 같은 사람들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걸 가지고서 결국 가서 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건데 예. 지금 우리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저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양극화가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사실은 이 양극화가 IMF 사태 이후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데 예. 지금 그건 뭐 20년, 25년이 지난 현재 와서도
매번 정부가 뭐 양극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은 양극화가 해소될 것 같이 했지만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태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에 어느 정당도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사실은 옛날에 박근혜 정부 탄생할 적에 내가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안 할 것 같으면은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사실은 이번에 노벨상을 탄 아세모우로의 기본적인 논지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시장 경제 시스템하고 의회 시스템이 둘이 서로 상호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커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도 최근에 얘기하니까 뭐냐면은 시장 경제 메커니즘은 그 나름대로 작동을 하는데 예. 의회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정지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왜 정지가 돼 있느냐? 의회에 대한 로비가 너무 심해가지고서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빈부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런 양상을 하고 있다니.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나라의 소위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최고로 높고 왜 자살률이 최고로 높고 이게 결국 같은 사회가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김종인 위원장님은 이전에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 때부터 박근혜 후보한테 경제민주화 정책을 요구했었고 지난번 윤석열 캠프에서도 사실 캠프를 지휘하는 입장에도 계셨었잖아요. 근데 사실 당시 제 생각으로 아마 그런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도 윤석열 후보에게 요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거는 다 오히려 부자 감세만 있고 아니, 양극화에 관련된 게 전혀 없어요. 대통령 선거 직전에 네. 내가 윤석열 당시 후보고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도 그렇게 들어있지만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가가지고서 맺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약자와 동행이라는 걸 해서 약자와 동행이라는 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서 선거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니까 이걸 좀 잘 하셔 했는데 뭐 한두 번 이렇게 뭐 하는 척 하더니 그건 싹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예. 어?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서 지금 한다는 게 뭐냐면은 뭐 신자유주의 비슷하게 근데 뭐 시장 경제 민간 주도 시장 경제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경제 정책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은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좀 어느 정도 앞장서고 가고 있다고 아니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에서 못 써먹으니까 자기가 그걸 갖다가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라도 해야지 약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가 아직 멀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그 진단해 주셨고요. 박 실장님도 추가적으로 청취자 만약에 먼저 그러면 여기 예. 질문 청취자 질문 들어온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답이 저는 사실 그냥 보이긴 하는 질문인데 6989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대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대선 후보자로서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6989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 의원하고 한동훈 대표의 차이점이라는 게 나는 별로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본인들이 미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 구체적으로 지금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뭘 하겠다 하는 이런 비전 제시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약 한 100일 정도 보여준 리더십적인 측면이라든가 혹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보이고 지금 현재 정치 활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정치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뭐 여러 선거를 체험을 해봤고 예. 민의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는 얘기를 다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거를 관찰했을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거지 그걸 예. 관찰을 못하면은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리더십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이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를 할 것 같으면 예. 이번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월요일 날 만남. 저기 예. 독대 독대를 할 만남. 적에 예. 그때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어느 정도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준석 지금 의원의 경우에는 뭐 당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주의를 경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은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이어서 8266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의료개혁이 아닌 붕괴가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문제는 논의를 두고 이 문제는 해법이 있을 것이냐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질문. 의료? 예, 의정 갈등 문제. 예, 지금 이제 여전히 지금 주요 정치 현안 때문에 이제 묻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의정 활동은 계속 문제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럼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의대정원 문제. 예.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해결을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문제를 제공한 사람 예.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 처음 얘기하는 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후퇴를 하지 않고 예. 그대로 밀어붙일 것 같으면 나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좀 물러나야 됩니까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 어느 정도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서 그래도 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예. 내가 한번 얘기한 거니까 이건 절대로 후퇴를 못한다. 예. 이러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의 어떤 지금 뭘 바라보면서 지자체나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또 대통령이 후퇴하게 되면 대통령이 공무원들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이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대통령은 자기가 뭐를 하려고 그랬다가 예. 이것이 전반적인 국민들이 제대로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될 것 같으면 물러나는 것도 자기의 리더십의 발휘예요. 예. 무조건 자기가 한번 제기한 걸 갖다가 끝까지 간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군대 용어지만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령관이 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전략 목표라 이러네. 예. 그래서 다 공격을 하기 위한 군인 배치를 했는데 예. 며칠 후에 가서 상황을 다시 점검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고지는 점령할 줄 모르지만 사병들의 피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전술적으로 그걸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실은 대통령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예. 저 의사들이 하여튼 뭐 의사고 의과대 학생이고 좀 전부 지금 다 보이고 도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대로 갔을 때 내년 봄에 어떡할 거예요? 대한민국 의료 체제가 정상으로 가동된다고 그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정부는 타협할 의지가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건 그 책임은 결국 가서는 대통령이 져야 돼요. 예.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이번 의료개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의료의 코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은 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 가서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그래도 잘 안착되어 있는 사회 의료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됐을 적에 이 사회가 과연 안정을 하고 갈 수 있겠느냐. 예. 이거를 정치인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의료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기의 문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에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면 최소한 뭐 5년 또는 1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망자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간다고 해서 그걸 그냥 봐야만 되는지 예. 이거 안타깝네라고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뭐 국회나 다른 데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 대통령이 뭐 의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밑에서 몇 사람들이 만들어서 준 걸 가지고서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예.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가지고서 더 이상 진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예. 여기에서 좀 후퇴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것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한 1분 남았는데요. 지금 청취자들이 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 질문이어서 또 위원장님께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에 그 명태균 씨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내가 보기에 그거는 뭐 내가 보기에 이게 무슨 특별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라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뭐 홍준표 시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 사실은 그동안에 예. 명태균 씨하고 우리 이제 대통령하고 예. 대선 기간 동안에 예.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뭐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아하. 그건 본인만이 아는 거니까 누가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아니 대통령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하시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실에 넘기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또 여사가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사 김건희 여사 자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 여사는 밝혀봐봐야 누가 뭐 믿으려고 안 그럴 테니까. 그걸 가서 대통령 뭐 당선을 위해서 한 예. 일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이 판단을 해줘야지. 물론 뭐 정무적 조언이 줄 수 있겠지만 나와 있던 거는 뭐 여론 조작 정황도 있었고 공천 개입 의혹도 있었고 아니 혹시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가장 불법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뭐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느니 어쨌느니 이렇게 얘기가 많이 하지만 예. 나는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뭐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이런 허구적인 생각을 갖는 게 잘못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